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하는 자유경영원 문근철입니다. 오늘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, 이 자유경제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비판들이 많은 데 대한 하나의 반론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요. 언젠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자체 쪽에서 김재동 씨, 이 방송인을 불러가지고 아마 청소년을 위한 토크쇼를 한다,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 그래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발전적인 얘기를 해줄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일종의 항의성 전화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. 물론 뭐 통하지는 않았죠. 아, 김재동 씨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는 뭐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. 감성을 자극을 하고 하면서 뭐 청년들한테 한 시간당 뭐 최저임금 그것 좀 올려주자고 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아깝냐 뭐 해가면서 이 질타를 하는 내용이죠. 만약에 그거 올리기가 어려우면은 일단 원래대로 주고 청년들에게 내가 얼만큼 일했다 하는 그 증명서를 가지고 갔다가 이 관청에 구청이든지 어디가 내면은 나머지 차액을 그럼 국가에서 주면 될 거 아니냐, 기업에서 받지 말고. 근데 국가에서 주는 그거는 결국은 이 기업체들이 낸 세금 이런 거를 많이 올려가지고 내자 하는 얘기죠. 그래서 이 김재동 씨는 국가 시스템에 의한 이런 강제, 이거는 뭐 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, 그러지 않아도 우리 기업체들이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이 전 세계가 이 법인세를 자꾸 낮추고 있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몇 년 안에 그나마 이 대기업체 경쟁력을 현재까지는 가지고 있다라고 돼 있는 한국의 대기업체가 전부 몰락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. 뭐 그러면 물론 그 밑에 하청, 그다음에 협력업체로 있는 그 중견기업, 중소기업들은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. 나라 전체 마찬가지. 그래서 이번 회에는 자본주의가 효율적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좀 도덕적으로 좀 흠이 있는 거 아니냐. 오히려 사회주의가 도덕적으로는 우월하다.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은 북한 체제에 가서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기겁을 하겠죠. 그런 사회주의 혁명을 한 그런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이 젊은 사람들이, 젊은 분들 특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체제 내에서 복지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평등, 이 공정 이런 거를 강화해가지고 사회주의 쪽으로 좀 몇 걸음 더 접근한 그런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그것이 더 도덕적으로 나은 체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,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덕적인 체제는 아니죠. 그래서 이 사회주의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그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이건 서양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면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, 이것이 이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갖다가 돌아가는 원리를 집대성해 놓은 책이 바로 국부론이지 않습니까? 이것이 자본주의 체제인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서양도 그렇고 뭐 우리 한국 조선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계급 사회였었죠. 그래서 이 귀족들, 우리 같으면 이제 양반 이런 사람들이 전체의 어떤 사회적인 이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서양 같으면은 뭐 이제 기사가 된다라든지 또는 교회의 그 성직자가 된다라든지 하면은 아주 명예로운 그런 직업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. 조선은 당연히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선비로서 관직을 차지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집안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. 반면에 일반인의 이 삶을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라든지 이 상업을 한다라든지 하면 아주 천시하고 더군다나 이제 이 살을 추구하는 이거는 만악의 근원이다라고까지 이 퇴계 성리학의 그 대가 퇴계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.
그렇지만 자본주의가 됨으로써, 그러니까 서양 같으면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인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이제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때서부터죠. 뭐 한국 같으면은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고 하면서 농지 개혁도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소작농으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대 시민으로 되기가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뭔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근대 시민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한, 이때부터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다,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나도 열심히 해서 사업도 하고 뭐 성공하고, 그래서 내 집안을 좀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, 이런 그 야망을 뭐 많은 사람들이 갖는 그런 사고방식의 전환,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반면에 사회주의는 좀 의존적입니다. 국가라고 하는 이 체제가 이 생산 수단, 공장이라든지 회사 이런 건 전부 다 독점을 하고, 여기서 나오는 그 생산물 같은 거를 갖다가 배분을 한다라든지 하는 걸 전부 중앙 관료 엘리트가 통제를 하는 것이죠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그 자유시장, 이 속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신호체계, 이것이 잘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, 또 내가 열심히 일해도 그 몫이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뭐 골고루 배분된다,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게 인센티브가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? 동기부여가.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련이 뭐 한 몇십 년 전 세계적인 그런 실험을 했는데 대실패를 하고서 이제 망하고 수천만 명의 그 희생자만 일으키고 내고 그렇게 이제 끝난 것이죠. 물론 중국은 모택동의 그 인민해방군, 이 사람들이 중국 전체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일당 독재로서 현재 모든 국가적인 어떤 부를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.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출세를 하려면은 관시라고 그러나요? 어떤 정부에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것이죠. 이런 것을 연고 자본주의, 이게 타락한 자본주의예요. 마피아 자본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불행하게도 이제 한국의 대장동 사건, 이것은 한국 땅에 마피아 자본주의가 지금 상륙을 하고 있다,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,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본주의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 말고요. 진짜 자본주의. 진정한 자본주의라 하는 것은 뭐냐? 이거는 뭐 개인이라든지 개인의 하나의 확장된 형태로서 기업의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체제가 자본주의입니다. 그래서 그런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뭐라 하냐면 그 법치를 위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. 룰 오브 로, 룰 바이 로가 아니고 제멋대로 된 권력을 잡기 위한 멋대로 찍어내는 법은 룰 바이 로. 이 개인과 기업의 재산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, 귀하게 여기는 이런 법, 이것을 룰 오브 로라고 그러죠. 법치의 법. 그래서 자본주의라 하는 것은 법치의 그 법,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의 정의로운 행동 규칙,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가정하에, 그 다음엔 나머지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된다 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. 뭐 사람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다 준 거예요. 교환할 수 있는 자유, 어떻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유. 시장에서의 그 규칙만 지키면 나머지는 알아서 열심히 해가지고 근면성실하게 저축도 하고, 저축이 어느 정도 됐으면은 또 뜻맞는 사람끼리 뭐 마음을 합쳐가지고서 회사도 한번 만들어보고, 이런 인간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, 이 자유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뭐 당연히 더 도덕적이죠.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하면은 극심한 경쟁 이런 걸 떠올리고, 시장 경제를,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파괴의 과정이구나, 이렇게 간파한 경제학자 슌페터가 그런 말을 만들었죠. 그래서 뭐 새로운 기술을 만든다라든지 여태까지 없었던 새로운 이 기술, 뭐 기계를 발명을 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성 있게 결합을 한다라든지, 이런 모든 것이 창조적 파괴인데,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평탄하게 이렇게 그 사업을 해왔었던 몇 개 기업은 망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창조적인 파괴하면은 조금 뭔가 혼란을 생각하게 되고,
이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 같은. 그런데 자본주의의 특징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보면은 일부 이 실패하는 그 기업도 나타나고, 어떤 기업은 스타가 생기기도 하고, 뭐 어떤 사람은 망하기도 하고,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기도 하고, 이런 수많은 이런 그 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전체를 놓고,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은 거기에 물이 도도히 흐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자생적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시장 질서고, 이것이 자본주의의 그 특징입니다. 이 자생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한 경쟁이니 뭐 적자 생존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그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나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,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내가 실패를 한번 했다 하더라도 뭐 다른 그 방면에서 이 실패가 하나의 그 엿길 효과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. 이 배움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2의 이런 기회에서 이제 발판을 삼아서 이제 다시 재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,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이니 적자 생존이니 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갖다가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다,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 본질을 얘기하자면 경쟁이라는 측면보다는 사실은 분업에 의한 협력이죠.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가 있다 쳤을 때, 이 현대자동차는 고객에게 멋진 뭐 이런 차 제네시스 80을 갖다가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가치를 고객에게 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를 더 잘했더니 세계적인 다른 기업체하고 어깨를 겨루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죠. 그런데 그 경쟁을 하기 위해서 물밑에는 수많은 협력업체와 같이 이게 품질을 갖다가 같이 올리고 하는 그런 이 분업과 협력 관계가 전체 시스템의 한 80% 이상을 차지하는 거죠. 경쟁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도.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경쟁이라고 하는 말과 협력이라는 말이 사실은 거의 결합이 돼가지고 동의어인데 이게 달리 쓰이고 있는 그런 말이다,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자본주의 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자적으로 막 개인화되고 하면서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그 원자적인 개인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, 이게 그렇지가 않죠.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데에서 자본주의가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, 원자적인 개인이라고 그러면 언뜻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TV 프로그램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, 저는 그 정말 자연인을 볼 때마다 너무 한심한 생각이 드는 것이, 이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. 게다가 자연인, 그러니까 자연을 보살피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비닐 같은 걸로 막 바람막이 이런 걸 만드는 걸 봤을 때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인데, 이거를 그렇게 수년간에 걸쳐서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그걸 해주는 걸 보면은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,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이기심이라 하는 것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는 그 뭐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누구누구 이런 사람들의 자기의 그 이기심, 이걸 가지고서 열심히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일부 구절만을 가지고서 딱 따서 이게 아담 스미스가 이기심을 부추긴 것이고 결국은 자본주의는 이기심이구나,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, 아담 스미스는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.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쓰기 전에 이미 도덕 감정론이라고 하는 이 책, 방대한 그 책을 갖다가 썼는데, 이 도덕 감정론 속에 보면은 공정한 관찰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있죠. 내가 만약에 슬쩍 남을 속인다라든지 하면은 이 공정한 관찰자가 나의 행동을 다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이 사회에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식의 나쁜 평판을 받게 한다라든지,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결국은 도태되고 이 공정한 규칙을 잘 지킨 사람이 오히려 번창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인간이 살아오면서 이걸 이제 느끼고 배우고 하면서, 그러한 그 제도가, 올바른 제도가 축적된 것이 바로 이 시장에서의 정의로운 행동 규칙이 되는 것이죠. 그거를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이제 법제화하고 했는 것이 바로 법치의 법입니다.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얘기하는 그 자본주의의 원리라 하는 것은 이러한 법치의 그 법, 공정한 게임의 룰, 이거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성립이 되는 것이 자본주의고, 이런 속에서 열심히 자기의 그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욕할 바가 아니다.
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에 대들보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이다. 이 중요한 일에 비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우시오 하면서 자비심을 의무화하려고 한다라든지, 이것은 사회 전체 시스템의 대들보가 아닌 하나의 그 작은 방의 장식품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혁명적인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잘 없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를 갖다가 정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뭐 말로는 보완을 한다 그러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방향으로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, 불평등을 갖다가 보완을 하겠다 하는 건데, 복지국가를 만든다, 복지주의,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평등주의라고 하는, 이것이 이제 사회주의 운동의 하나의 그 변형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.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타적인 그런 방향이다 하는 건 틀림이 없어요. 복지주의는 뭐냐? 모든 사람이 일정 정도의 생활 수준을 좀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.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주거, 뭐 의료, 이런 속에서 일정 기본 수준을 다 사람들은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살면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. 그래서 영어로는 인타이틀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 그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자유, 이 권리는 내가 남으로부터 어떤 강압적인 부당한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, 남의 강제를 당하지 않을 그런 권리가 바로 기본권이죠. 이거를 좀 한 단계 훌쩍 뛰어넘어서 그건 그거고, 그거 이상의 어떤 기본적인 이 수준, 이거를 맞춰줘야 된다. 이것이 나의 권리다.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. 이런 권리를 주장했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것은,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,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가에 의해서 이런 이 복지국가, 이것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순간 나는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. 세금이 올라간다라든지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. 그래서 복지에 대한 이 권리가 주어지는 순간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그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그런 그 효과가 생기는데, 어떤 그런 자비를 베푼다는 건 아까 아담 스미스의 얘기에서 봤을 때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국가 시스템으로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이 자비를 베풀어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, 이런 의미에서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.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두 번째, 평등주의, 공평한 분배. 이것은 아까 복지주의하고 약간 다르게 평등주의의 출발점은 어떤 분배가 공정한가, 정의로운가, 이런 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떤 정의, 시장 경제에서 정의 개념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결과의 평등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된다.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은 사장이 종업원보다 너무나 많이 급여를 가져가는 것이, 이것이 말이 되느냐. 근데 사실은 이 시장 시스템 속에서 수요와 공급, 사장이라는 사람이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열심히 또 이렇게 축적을 했는 이런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사장이 된 것이에요. 그리고 이 사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업원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죠. 이런 그 능력이 시장 속에서 형성된 것이 사장의 어떤 급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걸 누가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등주의자들은 그런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, 이 차이가 사회 전체에 더 유효하게 작동을 하는 선에서만 차이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존 롤스의 그 차등 원리라고 해요. 이런 그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한도까지만 차이가 있어야지, 그렇게 심한 차이는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평등하게 이렇게 가져가려 하는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가자면은,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남다른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서 기업을 만든 사람도 그러면은 뭐 공평하게 하자.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특출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라 하는 식으로 강요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
즉 개인을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.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하면서 정작 나의 권리는 소홀히 해야 된다.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복지주의든 평등주의든 결국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타주의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을 시켜가지고 혹은 타인을 위해서 나의 그 권리 이런 거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이것이 이제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그 생각이 너무 지나치게 가다 보니까 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그 부자로 잘 사는 그 집주인 이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최근에 무슨 이 오징어 게임은 기생충보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런 자본주의를 갖다가 아주 말살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그 정서가 반영된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글로벌하게 히트를 쳤다는 데 대해서 저는 우파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별로 편하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뭐 떳떳하게 열심히 살고 젊은 사람들한테도 야,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다. 그렇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운이 작용되는 사회고 이러기 때문에 안 될 때도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자기 나름대로 길이 보인다. 이렇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최소임금 가지고 그걸 꿈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선동을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일할 능력이 근데 없는 사람, 이런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이런 사람을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체제는 사실은 이제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그 자유체제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은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국가에서 누가 강제하는 것도 아닌데 이 성공한 큰 부분이 이제 사실은 자기 스스로도 이것이 운의 작용임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 단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, 또 불운한 사람, 이런 사람들을 어떤 당국의 강요가 없더라도 이 돕는, 지원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앞으로 개인주의, 나의 어떤 그 열심히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해서 내가 개척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겠다라든지 그리고 셀프 인터레스트, 나의 그 정말 개인적인 이익 이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그 이기심 이걸 이기심으로 번역하는 건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번역을 좀 잘 못한 것 같기도 해요. 이런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것을 바로 개인의 도덕적인 권리다.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인식을 한 하나의 그 멘탈 혁명이죠.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자본주의 혁명의 이제 그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우리가 흔히 그 정치적 자유라든지 뭐 시민적 자유, 언론 출판이라든지 무슨 사상 정교의 자유, 양심의 자유, 참정권,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이죠.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자유는 개인의 자유가 잘 존중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.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또한 출발이 그 재산권의 보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 재산권의 보호, 그리고 재산권의 보호라고 했을 때 그 재산을 창출하는 이것은 시장에서 창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시장, 이거를 존중하는 이런 것이 없는 시민적인 자유나 정치적인 자유는 사탕발림이죠, 일종의. 자, 그래서 이런 그 우리가 다만 그런 그 시장이 잘 작동하게 하는 공정한 어떤 행동 규칙, 민주 시민의 교양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. 이런 것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개인적이다, 뭐 또 셀프 인터레스트,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자유체제의 하나의 그 대들보처럼 중요한 것이거든요. 그런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영 불편하게 느껴진다라든지 혹은 반대로
뭐 가진 자의 기득권 이걸 타파해야 된다라든지 뭐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막 가슴이 뛰고 어 이 말에서 이게 파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의식이 무슨 그 개인의 자유를 혹시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. 이런 그 문제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이 자본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. 말하자면은 1948 년도에 이승만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수립이 돼서 자유의 하나의 공화국이 이렇게 탄생이 됐지 않습니까? 그때 말하는 이 자유의 공화국, 자유체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아직도 어 이 체화돼 가지고 인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인 대부분은 아직도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